가! 박종만은 반사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듯 박종만의 택시 앞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빗길에서 급정거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쿵! 둔탁한 충돌음이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격으로 차체에서 튕겨져 나가 도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종만은 떨리는 손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로 살아온 박종만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사는 68세 택시기사 박종만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재개발과 오래된 주택이 뒤섞인 동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종만의 눈이 떠졌습니다. 68세의 몸이지만 30년째 택시 운전을 해온 터라 생체 시계는 정확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뻣뻣해지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런 건 투덜거릴 일도 아니었죠.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피로에 찌든 눈동자.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시절 막노동판에서 굴러다니며 가정을 꾸렸던 그때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런 식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 먹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그리워졌지만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있는 정릉동 골목길, 여기저기 켜져 있는 가로등 불빛들.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텐데 박종만은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7시간을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아들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36살이 되도록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직장도 자주 옮겨 다니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종만이 새벽 일찍 나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렇다고 생활비를 대신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다고 하지만 박종만 세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택시 청소를 도와주던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병으로 고생할 때부터였을까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현관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혼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모든 게 자신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도 아직 어린 티가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한순간에 공장을 잃고 생계를 택시에 걸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막막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던 기억들. 그때 아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잘 버틸 거야. 라고.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12년 된 소나타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고 범퍼에는 작은 찌그러짐들이 있었지만 박종만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이 차 덕분에 지금까지 생계를 이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택시회사에서는 새 차로 바꾸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할부금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 워셔액까지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온 베테랑답게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기면 하루벌이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리비까지 들어가니까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한 번은 엔진 트러블로 3일간 운행을 못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모릅니다. 시동을 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라는 건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따로 모아둔 돈도 아내 병원비로 다 들어갔으니까요. 아들이 독립할 때까지, 아니 적어도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때까지는 자신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방송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이었죠.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믿었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와 연애할 때 즐겨 들었던 노래가 나오자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아들의 학비, 생활비까지 돈이 필요한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박종만은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치였죠.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심지어 아내가 아플 때도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가게를 꾸려갈 수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드디어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죠. 박종만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며 그들의 하루하루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박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늘 같은 길, 같은 손님들. 30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박종만은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고단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오늘도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택시 앞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박종만은 마지막 승객을 강남역에서 내려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와이퍼가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죠. 오늘도 고생 많았다. 박종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을 태우고 다닌 피로가 어깨와 허리에 묵직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손님들이 많아져서 더욱 바빴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매출이 괜찮았으니 다행이었죠.
성북구 정릉동으로 향하는 길, 평소보다 차량이 적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테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심야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진행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뜨거운 차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박종만은 따뜻한 집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내는 없지만 그래도 집은 집이었거든요. 아들 민수도 이제 잠들어 있을 테고 조용한 새벽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릉로 사거리에 다가갔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박종만은 천천히 직진했습니다. 30년간 이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던 터라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구간이었죠. 평소처럼 안전운전을 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헬멧도 제대로 쓰지 않은 젊은 남성이 탄 오토바이였죠. 빗길에 미끄러지듯 박종만의 택시 앞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종만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 박종만은 반사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빗길에서 급정거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타이어가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며 차체가 흔들렸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쿵! 둔탁한 충돌음이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격으로 차체에서 튕겨져 나가 도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박종만의 택시도 충돌의 여파로 옆으로 밀려나며 가로등에 부딪혔죠. 에어백이 터지면서 박종만의 시야가 순식간에 가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종만은 떨리는 손으로 에어백을 밀어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도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봤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박종만은 황급히 달려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야, 괜찮아! 정신 차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젊은 남성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박종만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정릉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후송했고 경찰은 박종만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신호가 파란불이었어요.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박종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일단 조사해봐야겠네요.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도 받아야 하니까 경찰서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박종만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분명 파란불이었는데.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로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박종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경찰은 박종만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내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난 분명 파란불에 갔는데. 박종만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비 때문에 선명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박종만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를 보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의 말은 박종만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종만은 아들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도 당황했지만 아버지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법정에서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박종만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억울했지만 사건은 이미 재판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박종만의 인생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박종만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법정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법원으로 가는 길 아들 민수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민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박종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산이 크지 않다고 미리 말해뒀거든요. 과실치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박종만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기둥들과 엄숙한 분위기가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법정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곳에 서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박종만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피해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눈을 빨갛게 울먹이며 앉아 있는 모습이 박종만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3호 법정에서 박종만 피고인의 과실치사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종만은 피고석에 앉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본 경험이 없었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종만은 지난달 새벽 이 시경 정릉로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으로 인해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호 위반이라는 말에 박종만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곧이어 피해자 유족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해자의 아내 최영숙이었습니다. 63세의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을 죽였습니다. 최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한순간에 앗아간 노인네를 용서할 수 없어요.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최영숙의 울부짖음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종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검찰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들, 차량 손상 정도,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것이 박종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 비 때문에 선명하지 않아서 정확한 신호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죠. 피고인은 30년간 택시를 운전하면서 수많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속, 불법 유턴, 끼어들기 등 크고 작은 위반을 반복해왔죠. 검사의 말에 박종만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택시기사가 겪는 일상적인 일들이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박종만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30년간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모범 시민입니다. 이번 사고도 빗길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피로도 측정 결과를 보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17시간씩 운전하며 만성 피로에 시달렸던 피고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검사의 말에 박종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박종만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탄식과 흐느낌 소리가 법정에 가득했고 박종만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재판 중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한다며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을 증거대 위에 올린 것입니다. 사진을 본 판사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깐만요. 판사가 손을 들어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검사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유품에서 발견된 것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것입니다. 판사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본 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박종만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 사진에는 젊은 시절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 촬영으로 추정되는데 두 사람이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네요. 판사의 말에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종만은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정말로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성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거든요. 설마 그 사람이... 박종만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재판장은 이날의 공판을 중단하고 다음 기일에 이 사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종만은 멍한 상태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사진 속 인물이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박종만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렸을 때 법정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흑백 사진을 둘러싼 소문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거든요. 박종만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 사진을 들여다봤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고 특히 가난했던 그 시절의 일들은 일부러 잊으려 했던 터라 더욱 그랬죠. 판사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조사 결과 이 사진은 1973년 정릉동 달동네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고 서로 어깨동무를 한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박종만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973년이라면 자신이 13살이었을 때인데 그 시절 정릉동에서 살았던 건 맞았거든요. 오늘은 당시 상황을 아는 증인을 모셔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라 한 할머니가 증언대로 나왔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어오고 있었죠. 허리가 굽고 머리가 새하얗게 센 모습이었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1970년대 정릉동 달동네에 살았던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박종만이와 고민수 두 형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형제라는 말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종만은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형제라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참 가난했지요. 박종만이네 어머니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큰아들 종만이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는데 둘째 민수는 어려서부터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할머니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죠. 박종만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둘째 동생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기억 속에는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외동이라고 했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박종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종만이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둘째 아들을 남의 집에 보냈어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거든요.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다른 집에서 키우도록 보내는 거지요. 그 아이가 바로 고민수였어요. 박종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누군가와 함께 놀았던 기억,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 누군가.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입니다. 박종만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난 외동이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박종만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박종만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죠.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박종만을 바라봤습니다. 종만아, 내가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그때 너는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 형을 그리워했거든. 몇 년 뒤에 찾아와서 형 이야기를 자주 했어. 그럴 리 없어요. 박종만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런 동생이 있었다면 기억하지 않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나중에 성을 바꿨어. 키워준 집 성을 따라서 고민수가 된 거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형을 그리워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정릉동에 와서 형 소식을 물어보곤 했거든요. 최영숙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이 가끔 어린 시절 헤어진 형 이야기를 했어요. 정릉동에 사는 택시기사인 형이 있다고. 언젠가는 만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박종만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고민수가 정말 자신의 동생이었다면, 자신은 친동생을 죽인 것이 아닌가요?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고민수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이 적혀 있어요. 변호사가 일기의 한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형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택시를 몬다고 들었는데 언젠가는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정릉동 근처에서 택시를 타면 혹시 박종만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 같았거든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뒤틀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혈육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고라면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혈연, 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말에 박종만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형제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최영숙을 마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책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법정을 나오는 박종만의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부축해줬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죠. 아버지,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종만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종만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그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만 있을 뿐 다른 아이와 함께한 기억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동생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박종만의 인생의 드리운 먹구름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박종만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택시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었죠. 만약 정말로 고민수가 자신의 동생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법정으로 향하는 길, 박종만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을 때도, 아내가 병으로 고생할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삼엄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가득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박종만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최영숙의 눈빛은 칼날 같았죠. 지난 2주 동안 언론에서 이 사건을 계속 보도했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종만의 심장이 마치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거든요.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검사 결과 피고인 박종만과 피해자 고민수는 99.9%의 확률로 형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종만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앞이 캄캄해졌거든요. 검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치사를 넘어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종만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영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최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잃은 슬픔에 이제는 그 죽음의 가해자가 남편의 친형이라는 충격까지 더해진 것이었죠. 우리 남편이 얼마나 형을 그리워했는데, 언젠가는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어요? 최영숙의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종만은 고개를 들 수 없었거든요.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운명이 어디 있어. 형이 동생을 죽이다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박종만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수 씨를 죽였어요. 친형이면서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어요? 물병은 박종만의 어깨에 맞았지만
박종만은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을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정 경위들이 최영숙을 말렸지만 최영숙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민수 씨가 형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정릉동에 사는 택시기사 형이 있다고. 언젠가는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어요? 박종만의 눈빛은 완전히 공허해졌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고? 박종만은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운명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요? 30년 동안 모르고 지낸 동생을,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뛰어놀던 기억, 같이 밥을 먹던 기억,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 누군가. 어머니가 그런 아이는 없었다고 했던 말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박종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너무 가난해서 동생을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래서 그 기억을 지우려고 했던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도 세상에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었죠. 방청석에서 고민수의 친구들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친형이 죽였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박종만을 향한 시선들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변호사가 박종만을 위해 변론했습니다.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불행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이니까요. 박종만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6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 민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정을 나오는 박종만을 향해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생인 줄 몰랐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심정이신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지만 박종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종만은 비틀거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부축해줬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삼촌이 하늘에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민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박종만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박종만은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동생을 죽였어. 내 손으로 내 동생을 죽였다고. 평생 처음으로 박종만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 죄책감을 감당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박종만은 3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68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친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구치소 안에서도 박종만의 사건은 화제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조차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수군거렸죠. 면회 시간이 되었을 때 박종만은 누가 찾아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매일 와서 위로해도 소용없었으니 다른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도관이 면회객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도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로 나가서 유리창 너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최영숙이 앉아 있었거든요. 최영숙의 모습은
며칠 전 법정에서 봤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박종만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사람 모두 지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최영숙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종만이 전화기를 들자 최영숙도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최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과도 어떤 변명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친동생을 죽인 죄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박종만의 목소리는 쇠약해져 있었고 며칠간 울어서 목이 쉬어 있었죠. 최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민수 씨가 얼마나 형을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박종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결혼해서 살면서 민수 씨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어린 시절 헤어진 형 이야기였어요. 거의 매일 밤 잠자리에서 형 이야기를 했거든요. 형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최영숙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형을 왜 그렇게 그리워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죠. 민수 씨에게 형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최영숙이 봉투를 열어서 오래된 편지 몇 통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민수가 형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보내지는 못했지만 20년 넘게 계속 썼거든요. 박종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이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영숙이 편지 중 하나를 펼쳐서 유리창에 대고 보여줬습니다. 민수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형에게 오늘도 형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형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박종만이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마음을 담아 쓴 것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명절 때면 더욱 심했어요. 최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제사를 지내면서 형 목까지 차려놓고 말이에요. 저는 이해하지 못해서 왜 만나본 적도 없는 형 제사를 지내냐고 했는데 민수 씨는 형은 살아있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박종만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제사까지 지냈다니.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종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저는 외동인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민수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최영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형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형이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했거든요. 민수 씨가 가끔 정릉동 근처에서 택시를 탔을 때가 있었어요. 최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사님 성함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종만이라는 분 아세요?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형을 만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박종만은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태운 승객 중에 동생이 있었을까?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태웠는데 그 중에 친동생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로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거든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형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최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형에게 짐이 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형이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했을 텐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종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짐이 아니었어요. 박종만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제가 형인데 동생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동생인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을 저질러서. 박종만이 벽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민수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최영숙이 말했습니다. 남을 도우는 걸 좋아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길에서 노숙자를 보면 꼭 밥을 사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돈을 모아서 도와주곤 했어요. 아마 형을 만났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냥 기뻐했을 것 같아요. 박종만이 벽을 붙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형이었다니. 이제야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민수의 형이었다니.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거든요. 희미하지만 분명 있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구슬치기를 했던 기억, 함께 동네 개울에서 놀던 기억.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영숙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드디어 형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비록 이런 방식이지만. 최영숙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원했던 형과의 만남이 이뤄진 거잖아요. 박종만은 고개를 들고 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요? 박종만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 동생을 제 손으로. 민수를 기억해 주세요. 최영숙이 말했습니다. 형으로서 민수 씨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민수 씨 그리워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 씨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형이 이제 민수 씨 그리워해 주신다면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박종만이 다짐했습니다. 민수의 형으로서 제대로 그리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에게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해야지. 박종만은 비로소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라 동생을 잃은 형으로서 말이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최영숙이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형을 많이 사랑했어요. 원망하지 말고 잘 사세요. 그게 민수 씨가 원하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버님이 석방되시면 인수 씨 산소에 함께 가요. 형으로서 민수 씨에게 인사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종만은 인간으로서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넘어서
형과 동생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라도 진정한 형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박종만은 구치소에서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최영숙과의 면회 이후 마음가짐이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길, 박종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처음 사고가 났을 때의 당황스러움,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을 때의 억울함, 그리고 고민수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입니다. 법정에 도착했을 때 방청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건이라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최영숙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전 면회에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거든요. 아들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며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왔던 아들이 오늘도 지켜보고 있었죠. 박종만은 아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아버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제3호 법정에서 박종만 피고인의 과실치사 사건 최종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숨죽인 긴장감이 법정을 감쌌죠. 박종만은 피고석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묘한 평온함을 느꼈거든요.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박종만은 자신의 친동생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비록 혈연관계를 몰랐다고 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죄로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30년간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선량한 시민입니다. 이번 사고는 빗길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피해자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무엇을 말할지 궁금해했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엄벌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큽니다. 최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을 만나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형이 바로 피고인이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영숙의 말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죠. 남편은 평생 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속죄를 원합니다. 최영숙의 말에 법정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복수나 처벌을 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놀랐고 박종만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의 아내가 이렇게까지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다니 감사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박종만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박종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죠. 더 이상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박종만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죄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종만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박종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민수가 제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평생 그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30년 동안 동생은 저를 그리워했는데 저는 동생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종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형이면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손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종만의 진심 어린 참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아들 민수도 울고 있었고 최영숙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감옥이든 어떤 처벌이든 다 받겠습니다. 박종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받아야 할 벌은 평생 동안 동생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야 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죄 책감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가 받을 진짜 형벌입니다. 박종만이 자리에 앉자 법정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도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었죠. 오랜 침묵 끝에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서 운명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참회와 피해자 유족의 용서하는 마음을 고려하여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종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합니다. 특히 교통안전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징역형을 각오했던 박종만은 물론이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집행유예라는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박종만은 고개를 들어 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최영숙도 박종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생을 함께 그리워하며 살아가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박종만은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68년 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진정한 형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종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택시를 운전하지 않았거든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택시 운전대를 다시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동생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고 핸들을 잡는 손이 떨렸거든요. 대신 박종만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안전 강사로 활동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었죠. 매주 토요일이 되면 박종만은 정릉동 공동묘지로 올라갔습니다. 동생 민수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동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형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수야, 경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박종만은 무덤 앞에 앉아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경이 정말 바보였지. 무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박종만은 동생이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가 동생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무덤 앞에서 최영숙을 만났습니다. 최영숙도 매주 남편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재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아주버님도 민수 씨 보러 오셨네요. 어색했던 첫 만남과 달리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영숙이 물었습니다. 박종만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도 힘들어요. 매일 밤 민수 생각을 하면서 잠들거든요. 경이라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최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 씨가 그렇게 형을 그리워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두 사람은 민수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거든요.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비슷했기 때문일까요? 민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박종만이 부탁했습니다. 최영숙은 기꺼이 남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보면 꼭 일으켜 드렸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거든요. 최영숙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폐지 줍는 할아버지한테 자기 점심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굶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배고픈 사람이 나보다 더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박종만은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착한 동생이었네요. 제가 그런 동생을.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최영숙이 박종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민수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박종만과 최영숙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나누는 사람끼리만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이 있었거든요. 최영숙도 혼자 지내기 힘들어했고 박종만도 죄책감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민수를 그리워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민수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나요? 박종만이 물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였어요. 특히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을 그리워했거든요. 최영숙의 대답에 박종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된장찌개를 잘 끓이셨는데 역시 형제구나. 박종만은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최영숙과 대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기억, 함께 구슬치기를 했던 기억들. 모두 민수와 함께한 추억이었을 것입니다. 재수 씨,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박종만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으면서 동생을 그리워하고 싶어요. 최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 씨도 형이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을 먹는다면 기뻐할 거예요. 그 뒤부터 박종만은 최영숙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부터 김치찌개까지 민수가 좋아했던 모든 음식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죠. 요리를 하면서 동생을 생각하는 시간이 박종만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여요. 박종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을 알게 되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 교통안전 강사로 활동하면서 박종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30년간 무사고 운전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찾고 있던 동생이었습니다. 박종만의 이야기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최영숙이 박종만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저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형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잘 지내라고 했어요. 박종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재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박종만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만 시달렸을 거예요. 민수를 용서해 주시고 저까지 용서해 주셔서. 최영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이어준 인연이에요. 비극적인 사고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서 진실과 화해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박종만은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민수가 평생 형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이제 박종만도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민수야, 형이 이제야 알았어. 박종만이 무덤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피가 아니라 용서로 이어지는 거구나. 내가 재수 씨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준 거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박종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늦게나마 찾은 동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박종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 민수를 기억하며 최영숙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동생에 대한 진정한 속죄이자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시작은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만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순간의 실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께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의 시작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